자, 이번에는 멀리 미국으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뒤에 배경이 굉장히 또 따뜻한 햇살이 보이네요. 여기는 날씨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네. 아침이나 저녁에는 좀 싸늘하고, 거의 기온이, 레인지가 매일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이제 햇빛이 많이 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먼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되게 어, 햇살이, 우리가 이제 제주도 가면 되게 많이 타잖아요. 네. 짧게 야외 활동을 해도 이제 그거보다 아마 더 여기가 먼지가 더 없을 겁니다. 예. 되게 뭔가 딱 햇살이 그런 표현이 맞을 거예요. 바삭바삭해 보입니다. 되게 저 햇살을 뭔가 먹게 되면 되게 바삭바삭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음, 정도의 따뜻한 배경을 또 오늘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교수님의 영어 문장으로 한번 오늘 컨텐츠를 시작을 해볼 음, 텐데, 오늘 음, 영어 문장은 뭘까요? 음.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된 내용. 네, 역시 오늘도 약간의 미국에서의 통신 장애가 발생을 그래서, 해서, 네. 어, 금요일 날 아마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이제 유세를 할 때, 네. 이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Harris to call for a ban on price gouging in food sector. 그러니까 지금 음, 미국에서 가장 이제 서민들이 물론 이제 월마트 실적이 괜찮게 나왔지만 월마트는 이제 중저가를 보통 많이 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 우리가 이제 세이빙을 많이 할 수 있는 데인데 이 음식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코로나 이후로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특히 민주당이 이제 서민 측 입장을 대면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프라우스 가우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프라우스 음, 가우징을 못하게 음, 이제 금지 네. 공약을 이제 카밀라 해리스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시간으로는 내일이죠. 이제 서울 시간으로는 지금 금요일 아침이지만, 그래서 네. 이 프라우스 가우징이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검색하면 여러분 다 나오시겠지만 폭리를 취하는 거잖아요. 가격적인 폭리. 근데 그러니까 이게 가격 네, 바가지. 네, 예, 네, 그렇죠. 예, 바가지 예. 씌운다라는 거죠. 어, 어. 그래서 특히 이게 이번 주에 화제가 되는 게 제가 이제 첫째 뉴스로 준비를 했지만 우리가 제일 친숙한 마스, M&M 초콜릿을 만드는 마스. 여기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초콜릿 세계 1위인 회사가 켈라노바라고 우리 저 프링글이라고 되게 바삭바삭한 네. 감자칩 있죠. 이제 그 회사를 M&A를 해서 이제 인수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음식료 업종도 통폐합이 더 되면서 이 공급업체들의 가격 협상력이 더 높아지면서 물가를 더 올리지 않을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대선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음, 지금,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에서 이 표심을 엄청나게 끌어오기 위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경합 쪽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엄청나게 음, 좀 좋은 음, 우위를 점하고 음, 있다라고 음, 하는데, 제 다음 장에 여러분들 바로 자료 보여드리겠지만, 음. 사실 이제 정부에서 너네 신용품 업체들 그 관련한 기업들 가격에 대한 그런 바가지를 씌우지 마라라고 압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지 오히려 더 우리나라보다 더 좀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민주당이라는 것은 음, 이제 기본적으로 마켓을, 시장을, 원칙을 조금 덜 존중하는 공화당보다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고, 특히 이제 지금 대선을 앞두고 물가가 최대 쟁점이 되다 보니까 약간 정치적인 코멘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밀라 네. 해리스가 이제 여기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음, 원가와 무관하게 과도한 가격을 받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치면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잖아요. 이제 네. Fair Trade Commission이 미국에서 보면 이제 그 기관인데 여기가 푸드 섹터 음식료 업종에서 M&A를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그러니까 승인을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요인들이 이제 나타나면 그래서 네. 되게 지금 하니까 선거를 앞두고 되게 첨예한 이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민심을 이제
그 얻으려고 이제 그 정치인들이 이제 하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멘트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다. 시장 경제 원리를 좀 덜 중시하는 민주당의 이런 행보는 결국에는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의 그런 일환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어 문장 프라우스 가우징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자, 오늘도 5가지 주제를 준비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일단 들어볼까요? 그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첫 페이지로 돌아가서 마스가 켈라노바라는 상장 회사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제 미국에서는 M&A 딜을 어떻게 하고 일반 주주가 어떻게 보호되느냐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우리가 기업을 보지만 미국 시장의 관행과 한국 시장의 관행,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한국 같은데 뭐 두산, 한화, SK 같은 데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두 번째 토픽은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이 관심 있는 이슈를 톱5를 제가 정리했어요. 이게 이제 여기 미국 현지 언론에 나왔는데 첫 번째 이슈는 똑같습니다. 물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2등부터는 틀린데 요걸 통해서 양 당이 어떻게 지금 이제 표를 얻으려고 고민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그 골드만삭스 경제 리서치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뭐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의 지금 조정은 경기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너무 단기간 주가가 금년에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을 조정을 받는 그러니까 1987년에 블랙 먼데이에 비슷하지 2008년은 절대로 아니란 말씀을 드렸는데 골드만삭스가 아마 3%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이 낮다고 이제 리서치를 공식적으로 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 미국 기업 산업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스타벅스 CEO 교체는 뭐 워낙 많이 다뤄졌지만 결국 이것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미국의 이사회는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 경영인을 찾으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이번에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나라시만이라는 분이 실제 그 CEO 임명을 해보니까 경영 능력이 시원치 않았고 바로 새 CEO를 찾아 나섰고 실제 또 이러한 그 계기가 됐던 게 우리 행동주의자들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엘리엇이랑 스타보드라는 미국의 기라성 같은 헤지펀드들이.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영상으로도 아마 오늘 공개를 할 텐데 제가 미국 지금 와서 실리콘밸리에서 한 3, 4주 동안 가장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리비안의 자동차, 전기차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1년 사이에. 그래서 네. 확실한 브랜드, 제품, 성능 이런 것들을 자리매김을 해서 확실한 테슬라의 대항마로 지금 이제 그 부상하고 있다고 이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맛배기 식으로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네네. 또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제 제가 제 그 유튜브 영상으로 네. 올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M&A 관련한 내용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두 기업이, 그러니까 뭐 마스가 이 기업을 인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스는 전 세계 초콜릿주 기업 중에 가장 큰데 비상장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마스가 그 가문, 패밀리의 그 성이고, 근데 이제 그 전문가들이 시가총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한 200조 원이 넘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헐시 같은 데는 시총이 한 60조 원쯤 됩니다. 근데 마스가 켈라노바라고 우리 그 프링글, 만들고, 이제 원래는 그 콘플레이크 만드는 저 켈러그에서 분사된 회사예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제품이 프링글인데 이 회사의 그 주식 량을 한 290억 달러에 매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채무까지 인수를 해서 딜 규모가 한 360억 달러, 한 뭐 50조 원쯤 된다고 보죠. 한 45조 원, 네. 50조 원. 그래서 뭐 마스는 브랜드가 우리가 여기 보시다시피 M&M, 마스, 뭐 스니커, 초콜릿 브랜드 우리 유명한 것들은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알짜배기 회사인데 이런 프링글이라는 이제 스낵, 뭐 초콜릿은 아니지만 푸드 업종에서 이제 인수를 지금 단행을 한다. 그래서 이제 되게 네. 예. 이 인수가 좀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초콜릿의
그 사이즈를 줄이거나 아니면 가격을 올려서 이제 그동안 지난 3, 4년 동안 이런 기업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성을 냈고 이제 소비자들은 수포 가기가 이제 두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네네. 아까 카밀라 해리스도 이런 딜을 자기가 당선이 되면 공정거래위원회 페어 트레이드 커미션을 통해서 자세히 조사해라 이제 그런 명령을 내리겠다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시사점은 이런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뭐 그 두산 뭐 지금 4개사 인수합 비용이 엄청나게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한화, 그쵸. SK 뭐 지금 국내 시장을 어떻게 보면 이제 끌어내리는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3개 그룹의 이사회 멤버들이 이런 딜이 어떻게 미국에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항상 공개 매수를 하면 전체 주식을 다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락되는 소액주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 전량을 다 사서 상장 폐지를 하죠. 그리고 기존 주식보다 당연히 좋은 회사니까 인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지난 연초보다 한 60% 높은 프리미엄에 그 사줘요. 그러면 일반 주주는 좋죠. 왜냐하면 내가 원래 주가보다 60% 높은 가격에 엑시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인수당하는 회사의 이사회는 항상 이 딜이 우리 회사 일반 주주 입장에서 베스트 옵션인지 항상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미국 그 자본 시장이 발전을 하고 거버넌스가 좋고 프리미엄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데는 두산 같은 데가 거꾸로죠. 그러니까 버켓 주식을 두산 로보틱스가 뭐 아주 헐값에 이제 네. 1대1 비율로. 인수하는, 그러니까 거꾸로, 네. 그러니까 미국과 이제 거꾸로 가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과 한국의 거버넌스의 차이고 한국도 이사들이 이런 것을 배우고 네. 그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뭐 우회 얘기지만 네, 맛의 그 기업 인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내용을 좀 이렇게 본받는 그러한 상황이 좀 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선거 얘기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지지자들은 과연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탑5를 정리를 해 주셨는데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도 보면 이제 민주당 네. 쪽과 오른쪽에 공화당, 그러니까 레프트가 이제 민주당이고 라이트이 공화당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다음에 센터가 이제 중도죠. 근데 이제 여당 야당 상관없이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가장 그 유권자들의 고민은 관심은 첫 번째는 고물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민주당이 되게 어려웠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경기는 괜찮았지만 뭐 많은 그 비난을 받았는데 이제 이 이슈를 카밀라 해리스가 잘 토닥거리면 이제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센터를 보면 그 레프트 민주당과 이제 공화당의 이슈들이 2등부터 5등까지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헬스 사회보장적인 이슈, 기후변화, 그 다음에 빈곤, 그 다음에 주택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통 전통적인 민주당의 토픽들이고, 공화당은 이제 두 번째가 크라임, 범죄. 왜냐하면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도 지금 뭐 마약 과의 전쟁, 뭐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경제 상황. 그다음에 당연히 뭐 공화당은 이제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특히 뭐 감세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필을 하려고 그러고 이민자 문제, 그다음에 사회보장 문제. 요거는 이제 민주당하고 똑같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센터를 놓고 보면 중도 그 지지자들, 아직 입장을 안 정한 지지자를 보면 첫 번째 물가 인플레이션, 두 번째 범죄, 세 번째 경제 상황.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이슈고 요것을 어떻게 보면 카밀라 해리스 입장에서는 본인의 장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뭐 상원의원 출신이고 검찰총장 출신 아니에요. 되게 캘리포니아주. 그래서 본인의 약점인데 요 점을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뭐 바가지 씌우지 마라 이런 발언도 좀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경합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엄청나게 지금 우세를 점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경합주가 그 한 7개 된다고 하거든요. 여기 뭐 아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근데 7개 중에서 6개 주에서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우세하거나 비슷하고 특히 트럼프가 한참 앞서 있던 노스캐롤라이나를 캐밀라 해리스가 완전히 뒤집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판세가 재미있게 어떻게 보면 해리스의 모멘텀이 되게 좋다고 보이고 특히 그 이번 주에 이제 CPI 데이터가 낮게 시장에 부합하는 숫자가 나와서 9월 중순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모기지 금리, 오토 파이낸스 금리들이 이제 내려갈 거예요. 많이 내려가진 않지만 그래서 그 훈풍이 해리스한테 경제 측면에 있어서도 좀 불 것이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교민분들 여기서 그 비즈니스나 투자하는 분들을 좀 만나보면 실제 이제 카밀라 해리스가 실제 캘리포니아 출신이에요. 샌프란시스코 북쪽의 오클랜드 출신이고 그 여기서 그 주 검찰총장도 했고 상원의원도 했는데 막상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그렇게 지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민주당 정부가 특히 이제 주정부를 차지하고 나서 마약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국내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상점에 가서 $950까지 좀도둑이은 처벌을 안 한다고 미국이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불법 이주자들에 대해서도 너무 관대하고 그래서 진짜 살기 힘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살기 힘든 캘리포니아가 됐다. 이제 그래서 오히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조금 뭐 이렇게 그 뜨거운 성원을 보내지는 않은 자기 그 캘리포니아 주 출신이지만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선거 관련한 내용들은 이제 시장에도 영향을 또 계속 미치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 함께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한 아이비 쪽의 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원래 골드만삭스가 그 경제 이코노미스트 팀이 되게 잘해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경기 침체 가능성은 15%라는 것은 이제 7년 중에 한 번이니까 네. 보통 그 경기 침체가 그냥 일상적인 경우에 그렇게 7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 그래서 거의 당장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인데 네. 15%에서 25%로 확률은 조금 높였어요. 하지만 베이스 케이스에 있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은 극히 낮다. 가장 낮다. 큰 이유는 경제의 불균형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 빚이 그 시스템에 그 어떠한 과부하가 걸리거나 가계나 기업 부분에 빚이 너무 많으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2008년 국제금융 위기에도 그랬지만 지금 미국 정부의 부채가 과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조금 이제 관리 가능하다고 보이고 지금 뭐 가계 부분도 상당히 건전하고 기업 부채도 미국이 뭐 많지가 않아서 부정적인 쇼크가 당분간 있을 가능성은 없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특히 경기가 조금 급격하게 둔화가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 그러니까 decelerate,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고 이제 베이스 케이스를 잡고 있는데, 네. 혹시 이 모멘텀이 많이 악화가 돼도 통화 정책을 화끈하게 하면서 그 금리를 낮추면서 이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 부축할 수, 받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가 하여간 저희 그 3%를 열심히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결론은 3프로TV가 글로벌해지고 있다로 말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이어서는 제일 궁금했던 게 사실 스타벅스 얘긴데, 교수님, 거기 지금, 실리콘밸리에서의 스타벅스 매장 어떻게, 혹시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침에 스타벅스 매장하고 그 옆에 되게 로컬 그 부티크 커피숍이 있어서 네. 원 아운스라는 데를 주로 가요. 거기가 훨씬 더 그 향이 좋고 맛있는데 이제 스타벅스 한두 번 갔습니다. 왜냐하면 네. 또 궁금하니까 지나갈 때 네. 보는데 실제 매장에 그렇게 보통 여기 표현으로 트래픽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나라시만이라는 그 전임 CEO가 1년 만에 해임된 것도 그렇죠. 그 미국 그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대응을 못했다고 이제 이사회에서 해고를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 턴어라운드 시켜야 되는 일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비즈니스는 계속 이미 안 돼 왔고 미국도 좀 주춤하다. 이제 그럽니다. 왜냐면 매장이 한
4만 개쯤 되거든요. 이제 전 네. 세계적으로. 근데 미국과 중국이 전체 한 3분의 2가 넘으니까. 그래서 미국을 턴어라운드 시키는 게 중요하고, 여기 이제 우리 그 보시다시피 브라이언 이 니콜. 브라이언 니콜이라는 분이 뭐 한 74년생이니까 이제 50세입니다. 상당히 젊고, 시카고 대학교 MBA를 나왔습니다. 제 네. 후배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경력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국내 언론에서는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이분이 P&G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P&G. 컨슈머 프로덕트를 하는 사람들은 요즘은 P&G를 옛날보다 덜 가지만 옛날에는 그 사관학교였어요. 마케팅 컨슈머 아, 브랜드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P&G에 가서 몇 년 근무를 해서 이제 거기서 네트워크를 쌓고 배우는 거가 중요한데 이제 거기 출신이고 이분의 커리어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피자 헛, 뭐다 장사들 잘 되는지 치폴레를 완전히 턴어라운드 시켰고 치폴레라는 데는 이제 우리 국내에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패스트 푸드는 아니고 맥도날드, KFC보다 한 단계 높은 객단가가 좀 높죠, 그거보다는. 하지만 레스토랑인가? 패스트 서비스라고 그래서 한 10불, 15불 정도 하는 뭐 브리토나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거에서 미국에서 되게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도 이게 한 7, 80조 원 넘고 그래서 메이저 기업이었는데 여기를 완전히 이 브라이언 니콜이라는 분이 턴어라운드 시켰고 이분을 하여간 스타벅스 그 이사회가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이제 섭외를 해서 그 뽑아온 거가 이제 대단한 그 쇼크였죠. 긍정적인 쇼크였죠, 되게. 네. 그래서 주가가 이제 하루 동안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이제 그 나라시만이라는 인도 출신의 그 CEO가 스타벅스를 이끌었던 그 시기와 또 니콜이 치폴레를 이끌었던 그 시기에 주가 수익률을 막 비교를 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음. 기업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니콜이 왔다, 스타벅스도 그렇게 올라갈까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네. 그 스타벅스 주가는 여기 이제 파란 선이고 치폴레 주가는 빨간 선인데 3년 전을 100으로 해서 이제 상대 주가를 평가한 건데 이제 나라시만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계속 모멘텀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이 회사가 원래는 퍼 기준으로 한 25배, 30배의 거래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익이 예측 가능성하고 브랜드 밸류가 높아서 항상 퍼가 높았는데 최근에는 퍼도 이익도 안 좋지만 퍼도 한 20배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파란 박스를 제가 친 부분이 나라시만 CEO가 작년 4월에 취임하고 나서 주가가 더 형편없이 전혀 턴어라운드를 못 시켰죠. 그리고 실제 이 크리스 니콜이라는 분이 치폴레를 맡아서 경영하면서 주가가 뭐 8, 900%, 한 7, 8년 동안 올랐고 특히 최근에 한 1년 반 동안은 엄청난 높은 성과를 보여서 실제 객관적인 경영의 성과가 완전히 두 사람이 차이가 난다. 네. 이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이라는 건 성과라는 건 결국 주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동안 사실 그 스타벅스가 굉장히 부진했던 그 경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왔는데 그 비판 중에서 보니까 그냥 뭐 그런 무슨 경영, 뭐 책상 경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탁상 경영.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고 너무 이제 스타벅스를 그동안 이끌었다라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직접 현장에 가서 뛰어라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하워드 슐츠라고 뭐 스타벅스를 창업한 건 아니지만 실제 조그말 때 인수를 해서 네. 지금으로 키운 그러니까 뭐 CEO를 세 번이나 했던 분인데 이제 이분이 계속 그 퇴임한 나라시만 CEO를 비판을 했어요.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 green apron. 그러니까 이제 스타벅스에 우리가 점퍼를 가면 그 녹색 에이프론을 입은 그쵸. 그 직원들이 바리스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바리스타, 네. 그 파트너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충을 알도록 이사회 멤버랑 경영진이 실제 현장 경영을 해야 되는데 앉아서 지금 우리 여행커 얘기한 것처럼 네. 그 좀 게을리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하워드 슐츠가 지금 그 퇴임한 CEO를 비판을 했고 네. 취임한 후 결국 성과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사회가 아마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연초부터 후임을 벌써 구하려고. 왜냐하면 미국은 최고의 경영자를 구하는 게 CEO의, 그러니까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거든요. 좋은 CEO를 찾고 구하고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주고 또 네. 못하는 경우에 해임을 시키는 게 이사회의 역할인데 이제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고 결국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것의 촉매 역할은 그러니까 자기 그 머리를 못 깎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이런 경우에 제가 얘기하지만 행동주의자가 과외 선생으로 나타나서 그 저 속성으로 이제 수업을 그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몇 달 전에 엘리엇이 의미 있는 지분,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한 3조 원 정도 취득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네. 스타벅스 지분을 취득해서 막후 협상을 하기 시작했고 엄청나게 압력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CEO 교체도 요구를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스타보드라고 여기도 아주 그 센 헤지펀드 행동주의자인데 여기도 최근에 지분을 취득해서 같이 뭐 서로 협의를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행동주의자들의 그 지분 취득과 이들의 압력이 이러한 그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일반 주주는 좋죠. 왜냐면 주가가 최근 뭐 이번 주에 한 25% 회복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상당히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그러면 스타벅스의 그 CEO의 교체에 대한 시사점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지로 정리해 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에도 우리 그 네덜란드 연금의 박유경 대표 그 말을 인용으로 제가 그때 했었는데 네. 원래 이제 그 이번 CEO 그 스타벅스 교체를 놓고 보면 이런 시사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경영권이라는 표현은 매니지먼트 라이트이라는 것은 한국에만 있지 전 세계에는 없어요. 경영진은 그 의무와 책임만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선진 그 자본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는 누구한테 있냐면 권리는 주주한테 있는 것이고 이 사회는 항상 최고의 경영진 CEO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도 이제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려면 네. 이러한 변화가 이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리비안 얘기는요. 저희가 지금 약 시간이 3분여 남아 있는데 우리 어차피 또 우리 이남의 좋은 주식 연구소를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계시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봐야 되니까 약간 오늘은 예고편 느낌으로 한번 짤막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그 이제 14페이지 그림을 보여주시면 제가 네. 한 3주 동안 느낀 게 자동차 시장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브랜드가 미국에서 지금 엄청 부상하고 있어요. 첫째는 기아. 기아. 야,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잘하지만 현대보다도 기아가 훨씬 잘하고 있고 다른 것은 이제 프리미엄 전기차에서 리비안. 리비안. 네, 그래서 여기 뭐 모델 모양도 이쁘고 주행거리도 뛰어나고 성능도 뛰어나서 실제 그 전기차 프리미엄에 있어서는 테슬라 S나 X보다도 더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뭐 여전히 적자가 많이 납니다. 차 한 대 팔아도 한 매출 총액 기준으로 한 8만 달러에 팔아서 한 3만 달러 적자가 나는데 네. 지금 올해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5만 7천 대를 생산한 예정이고 주문이 많이 밀려 있어요. 그리고 금년 4분기에 매출 총이익 기준 흑자가 예상이 된다고 회사가 얼마 전에 밝혔어요. 그래서 그 큰 턴어라운드를 하고 네. 실제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 테슬라가 2016년에 네. 그 불과 뭐 작년에 180만 대를 판매했지만 불과 2016년에 7만 대를 생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에 10만 대. 네. 그러니까 이때는 적자가 테슬라도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근데 이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서 고정비가 상대적으로 줄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2019년부터 이익 전환을 했는데 네. 리비안이 확실한 그 브랜드로서 자리매김을 해서 뭐 한번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네.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리비안의 그 차 지나가는 거를 우리 교수님께서 사진을 남겨주시면서 좀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뭔가 이제 살만한 메리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최근에 그러한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4분기에 좀 의미 있는 흑자 전환에 대해서 매출 총이익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면 우리들도 좀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정말 확실하게 이게 또 주가에도 반영이 될지 여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도 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나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